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발표를 맡은 오조입니다. 저희 조는 노동은 나의 천국, 노동은 나의 지옥과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계층 사회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은 나의 천국, 노동은 나의 지옥에 해당되는 네 가지 챕터 중 하나인 계급의 종말에서는 탈계급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탈계급론이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구분도 점차 무의미해지고 노동자가 중산층이 되어 중산층이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구와 정보화에 따른 탈계급론에 대한 입장에선 찬성과 반대로 나뉩니다. 먼저 찬성 쪽은 벨과 엘빈 토플러가 있습니다. 벨은 계층 구조의 질적 변화를 강조하였고 엘빈 토플러는 계층 갈등은 완화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쪽은 리프킨과 실러가 있습니다. 리프킨과 실러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지구와 정보화의 효과들에서 지구적 불평등은 안정된 직장과 소득을 누리는 20%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80%의 사람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는 소비 지출의 격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비 지출의 격차는 교육비 지출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포티즘 혹은 대량 생산 시대 때 노동자는 한 직장과 한 기술로만 생활을 하게 되다가 90년대 때 임시직, 계약직, 프리랜서인 노동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는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배분을 자본 측에 유리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계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계층의 종류는 신흥 부르주아, 새로운 노동자층, 신빈곤층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신흥 부르주아의 특징은 문화 소비에 있어 가장 탈국가적이며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군락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강남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이들은 골드 칼라라고 부릅니다. 노동자층은 상품 제작에 투입되는 노동자보다는 서비스, 문화상품, 의사소통과 같은 비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신빈곤층에 해당하는 탈락한 하위층과 lumpen 플로레타리아의 등장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뚜렷이 등장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lumpen 플로레타리아는 비정상적인 일용직 노동에 관여하는 최하층 노동자이면서 반동적 음모에 가담하는 계급을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이후로 신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신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자살이 급증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매일 3명씩 생계형 자살을 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하강 이동은 활발해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상응 이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최상위 부르주아 계급의 지위의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다. 클라크와 립셋은 각 나라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든 나라에서 계급적 균열이 약화되고 후기 물질주의적 이슈라고 부르는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탈물질주의적 지향성, 그리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을 주목하는 학자들 역시 계급 중심주의적 이슈가 점점 주변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이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간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동의 3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노동하는 사람, 노동수단, 노동대상이 있습니다. 노동은 자아 실현의 수단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개인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만나서 서로 협력하는 통로인 사회적 교류의 핵심을 이루기도 합니다. 인간이 노동을 수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만 인간에게 노동은 생계 유지 수단의 의미를 넘어서 고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통로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조직되고 관계를 맺는 경제 질서이며 자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되는 돈입니다. 자본은 화폐의 형태에서 생산 설비 등의 형태로 그 다음 연필이라는 상품의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19세기의 경제학자 마르크스는 자본에 대해 자본이란 자기 증식하는 가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본가란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를 임금 노동자 또는 임노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력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는 가능한 한 노동자를 더 오래, 더 강도 높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일을 시키려 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가능하면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더 적게 일하고 더 편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노동력 상품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잘 저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 자본가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테일러리즘은 노동자의 노동 방식을 면밀히 분석해 노동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20세기 초 포디즘은 조립된 자동차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고 차례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후반 극소전자기술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컴퓨터화하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본가들은 노동 과정과 기술적 구조를 계속 개편해 나갔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규모를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은 기업적 구조조정과 산업적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기업적 구조조정은 기업이 경영 전략에 따라 특정 산업을 확장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에 있어서 성장하는 산업과 쇠퇴하는 산업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는 수량적 유연성에 의존하는 방식과 기능적 유연성에 의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량적 유연성에 의존하는 방식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 해고하는 방식입니다. 기능적 유연성에 의존하는 방식은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방식을 선호합니다.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 이 두 가지 방식의 충돌로 인해 한국은 많은 실업자가 배출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자들의 생계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운동을 전개합니다. 노동운동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노동조합운동, 노동자 정당운동, 생산자 협동조합운동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자본가와 단체 교섭을 체결하는 것을 기본적 기능을 합니다. 노동조합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노동운동 형태입니다. 교섭이란 임금, 노동시간, 작업 방식 등 노동자의 생활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해 자본가와 노동조합 사이에 전개되는 형상입니다. 단체 교섭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업별 단체 교섭과 산업별 단체 교섭이 있습니다. 기업별 단체 교섭이란 개별 기업 수준의 자본가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을 말합니다. 산업별 단체 교섭이란 금속산업 등 하나의 산업 수준에서 자본가 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 교섭을 말합니다. 수많은 기업의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기업별 단체 교섭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정당은 노동자의 삶과 권익을 증진시키는 정당입니다. 노동자 정당은 의회에 진출하여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률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동자 정당은 그 이념 성향에 따라 대체로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공산주의 정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틀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권위를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공산주의 정당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각국의 공산당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 협동조합 운동이란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본을 동원하여 기업을 조직하고 경영하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노동자는 기업의 소유주이자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공동 수요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기업과는 달리 자본 조달이 힘들고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할 경우 스스로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변모해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노동운동들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란 자본주의적 경제 원리를 사회의 모든 부분으로 강화시키려는 이념과 정책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요소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자본과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세계화란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 특히 경제활동이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진행되면 첫째, 국경의 경제 없이 금융자본이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고, 둘째, 초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사업을 쉽게 새로 일으키기도 하면서 셋째, 어떤 나라에 있던 공장을 쉽게 폐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발전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데에서도 기인합니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는 1960년대는 국내의 주된 성장원은 해외 수출이었으므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품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 결과 고용임금은 하락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청년재단사 전태일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고 그 결과 청계피공노조라는 정부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전 지역으로 노동운동이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1989년에는 민주노조의 황금기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운동의 역사는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 역사와 비교할 때 훨씬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 헌신적 투쟁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온 소중한 역사입니다. 책에서의 말처럼 불의 강을 어렵게 건너와 이제 차디찬 파도 앞에서 선 한국의 노동운동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